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체에 대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걸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역시 수혜기업 가운데 한 곳입니다. 원래 6월까지만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이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9월까지 이걸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항공 조원태 대표의 연봉은 올해 64%를 이미 올린 바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항공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20% 이상 깎여 나갔고 비행 수당 등이 사라진 기장이나 승무원들은 연봉이 반토막 난 상태인데 이 대표의 연봉만 나홀로 오른 겁니다. 경영진이 고통 분담도 하지 않는데 세금으로 이런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도 좀 전화해 봤더니 정서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게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끊을 만한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러니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일라디오를 이제 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콩 앱 켜시고 하단에 있는 캠코더 마크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오늘 경제쇼에서는 북한의 경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할 정도로 북한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는데 김영희 산업은행 남북경협연구단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02년에 탈북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원산 경제대학 졸업하고 맞죠? 네. 북한에 계실 때 그럼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탈북하기 전에? 네, 원산경제대학은 북한에서 이제 유일하게 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이고, 예. 거기서 이제 한국하고 달라서 경제 경영을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예. 저는 재정 회계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나라 돈.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회에 나와서 예. 재정 회계 부분에서 여기 말하면 북한식으로는 지도원이라 그러는데 예. 그 가장 낮은 급의 간부죠. 예. 이렇게 회계 쪽에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정회계 쪽에 전문가셨군요. 북한에서 네. 계실 때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그 김정은 집권 이래 올해가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이다. 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이런 기사들이 좀 눈에 많이 띄어요. 네. 북한 경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길래 이렇습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집권한 지가 10년 차 접어드는데 예.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경제 어려움을 실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예. 뭐냐면 그 노동당 전원회, 그러니까 4월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하죠. 대내외 환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예. 바로 지난해입니다. 예.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 뭐냐면 2019년 12월 달에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를 했는데 예. 그때 5차 전원회의에서 향후 북한이 나아갈 경제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작년 4월 달에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예. 그게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는 수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올해 1월 달에 개최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이제 보고를 합니다. 예. 육성으로. 그런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지난 기간에 자연재해가 계속 있었고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예. 그동안의 경제 과제를 목표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언급을 하는 게 사실은 솔직하다고 말해야 되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에 최고 지도자 김일성이나 그렇지. 김정일은 그런 뭘 말안 못했다는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은 당대회를 하거나 노동당 전원회의를 하거나 하면 항상 그냥 희망만 가질 뿐이죠. 예. 잘 되고 있다라는 것. 예.
근데 이렇게 그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이런 걸 언급한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외국의 언론에서도 또 이런 그 보도가 되고 있죠. 예.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외국의 뭐 북한 경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여러 가지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분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트로이 스텐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이라는 분이 지난해 2020년 북한 경제 성장률이 8.5에서 10%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예. 근데 아직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해마다 그 전해의 그 경제 성장률을 평가를 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예. 아직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북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예. 발표된 바는 없는데 예. 바로 7월 13일 날에 예.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유엔 고위급 포럼이라는 데서 예.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현황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예.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15년도에 북한의 국내 총 생산이 274억 달러에서 2019년도에는 334억 달러로 이렇게 해마다 성장을 했다고 발표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 보면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3.5,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4.1%로 이렇게 저성장, 역성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동안에는 이렇게 성장을 했다. 5.1%씩. 그런데 지난해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놓고 보면 그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이 발표 놓고 보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지난해부터 전원회의, 노동당대회 이렇게 발표한 거 봤을 때는 정말 마이너스 10%까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저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난의 행군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면 식량난도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우리가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 하면 90년대 중반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북한에 계셨었죠?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참 가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어느 순간에 배급이 다 끊기고 어느 순간에 하루 24시간 전기가 안 왔고요. 공장이 다 멎어섰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의 경제 상황에 비교해서 지금의 이 식량난 경제난은 그때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하, 그래서 식량난도 그때 식량난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오고 식량난이 오면서 북한 주민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배급으로 다 살던 사람들이 내가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준 건 없죠.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런 삶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두루룩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90년대 상황은 아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 상승을 하고 쭉 있다가 갑자기 주르륵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에서 식량 문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농업 부문에서 작년도에 태풍 때문에 이제 곡물 생산 계획이 미달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그 식량 형편이 나빠지고 있다. 형편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식량 상황이 90년대 중반 사태는 아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가장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식량 사정이 어렵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시장의 쌀 가격 변동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쌀 중에는 흰쌀, 우리가 말하는 흰쌀.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쌀 하지만 북한에서는 흰쌀, 잎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잎쌀 가격하고 강냉이 있어요. 옥수수. 이 가격이 있는데 북한에 못 사는 평범한 사람은 다 옥수수를 먹죠. 그러면 이 쌀 가격하고 옥수수 가격이 얼마나 변동하는가에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왔을 때 쌀 가격이 8전이었어요. 8전? 8전이라는 게 0.08원이에요. 그랬었는데 경제난이 딱 오니까 그게 5원, 10원, 20원 이렇게
와다당 오르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래서 그다음에 경제난이 오면서 이게 쌀 가격이 비교적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흰쌀 가격이 5,000원이면 옥수수는 딱 절반 가격이었어요. 2,500원. 예, 요게 정석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옥수수 쌀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옥수수가 강냉이 예, 가격이. 강냉이 가격이 예.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 뭐냐? 주민들이 삶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여기에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삶이 조금씩 좋아졌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던 것이 갑자기 작년부터 옥수수 가격이 절반 50% 정도 안 되던 것이 수수수수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예. 지금은 2020년 작년 6월 대비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뭐냐면 서민들이 삶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잘 사는 부자들의 삶은 아직 괜찮다. 그 사람들은 쌀만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쌀 가격 변동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쌀을 먹고 어려운 사람들은 옥수수만 먹기 때문에 옥수수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가 많아지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참 이게 그 대안이 뭐냐면 북한의 부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서민을 겨냥한 김정은도 그게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참 식량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제 그 기구에서 발표한 게 있죠. 북한은 얼마나 부족하다만을 잘 안 해요. 근데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거 보면 작년 2020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85만 톤 정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내놨어요. 근데 북한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엔 고위급 포럼에서 식량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작년 부족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495만 톤 생산을 해서 10년 이래 최저 생산율을 보였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올해 식량 생산량이 부족하면 아무리 내년도 잘해도 항상 부족해져요. 올해 부족하면. 예,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남북이 아직도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계속 보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김정은 정권 이후에 식량 사정이 악화되면 비상미를 계속 꺼냈어요. 한쪽으로 꺼내고 채우고 한쪽으로 꺼내고 채우고 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속에서도 꺼낸 걸 채워야 되니까 또 부족하고 또 계속 부족이 생기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하고 가끔 통화도 하신다면서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전화 통화가 전화 통화는 그럼 무선 전화로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북한 전화가 아니라 그 양강도 해산이라든가 무산이라든가 이렇게 국경지대 같은 경우는 중국 핸드폰이 들어가 있죠. 북한에. 그러면 저는 86으로 전화를 하는 거죠. 국가번호가 86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북한의 뭐 식량 가격 이런 것들을 많이 아까 그 강냉이 가격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이게 다 탈북민들을 통해서 나오니까. 근데 이게 가격이랑 이런 거는 비밀이 아니죠. 이건 일반인이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쌀 가격, 시장 가격은 거의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다 노출된 거고 다른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는 바고 요즘 들어서는 되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제한을 하고 있어서 북한하고 이제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북한도 지금 코로나 백신은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북한은 코로나는 우리는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알아보면 우리는 코로나 앓는 사람 없어. 실제 그런 얘기예요. 북한 사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국경을 차단했죠. 봉쇄했죠. 다. 도하고 도 사이를 못 움직이게 해놨죠. 하니까 일단 혹시 생긴다 하더라도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번에 전원회의 학대회의에서 김정은이 막 노동당 간부들을 막 비상방역 제대로 못했다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해임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코로나가 발생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군부도 비판하고 했는데 군부 쪽 특히 국경연선 쪽의 군인들이 중국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게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닌가라고 의심은 하는데 일단 지금은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백신은 이렇게
우리도 지금 백신이 우리도 지금 얼마 많이 예. 부족하죠. 예. 근데 북한도 백신을 없지만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예. 북한은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는 백신은 다 맞아요.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것도 당연히 백신을 맞아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러려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예. 그래서 이것을 공동 구매를 해서 배분해주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백스 있죠. 예. 근데 이거 코백스에서 지난 3월 달에 북한에 백신 199만 2천여 분을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랬는데 이 배송 중에서 170만 4천여 분을 5월까지 전달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까지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 코백스에서? 예,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공급을 위해서는 7개의 행정 절차가 있대요. 예. 근데 그 행정 절차를 쭉쭉 밟아야 되는데 북한이 겨우 2개만 완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는 게 북한이 그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 194개 세계 보건기구 가입국 중에서 백신 접종을 아예 못한 나라가 5곳인데 그중 하나가 북한이라는 거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뭐 코로나에 전염된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국경을 열고 주민들이 자국민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시장 활성화를 하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삶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하려면 당연히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럼 지금 어쨌든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 자연재해도 있지만은 코로나도 있을 테고 네. 가장 결정적인 건 어쨌든 대북 제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미 간에 뭐 좀 대화나 교류나 물밑 대화나 이런 건 좀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물밑 대화가 있으면 보도가 되겠죠. 예.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예.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그 대북정 미국의 지금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검토가 발표된 다음에 유엔의 북한 대사한테 이제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예. 북한에다 지금 공식적으로 계속 그 협상에 나와라고 한 이후 예. 그다음에 성김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한을 하고 거기서 한중일 회담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 북한에 그다음에 회담을 제안하는 계속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협상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북한이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성명을 낸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미국이 뭔가 인도적 지원을 할 걸 뜻을 북한에 내비쳤으니까 북한이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로 봐서는 좀 물밑에서 뭐가 좀 오고 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예.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기보다도 예. 미국에 있는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많죠. 예. 그리고 전 세계의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려면 미국이 지금 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죠. 그 절차가 또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여기 이번에 그 비판을 하면서 한 것이 개인의 명의로 이제 그걸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개인 명의로 예, 개인 명의로 비판을 했는데 예.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61년도에 제정돼서 그동안에 개정을 많이 했어요. 대원조법이라는 미국의 원조법이 있는데 거기에 498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과 사상과 이념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불허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재를 두고 이런 내용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는 또 거기에 대한 그만한 대가를 자꾸 받아간다는 거죠. 미국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그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미국이 승인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말아라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비핵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 문제하고 비핵화 문제를 같이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인권 문제를 거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핵화 문제도
논의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다 포석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인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닐까. 북한의 인권 문제만 얘기를 하면 발끈발끈하니까. 그렇죠. 예. 먼저 그러니까 그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지 모를 그 대화 재개를 놓고 예. 먼저 그 경고 차원에서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걸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인도적 문제도 있지만 다른 여타 문제도 다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 사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거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경제 문제에서 다 중국에 기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김정은으로서는 사실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김정일 때보다도 경제에 많은 것을 집중을 하고 경제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국과의 문제가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하고 어떻게 하면 그 혈맹이라는 그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될까라는 걸 많이 고민을 하죠. 사실 근데 김정은이 2012년도에 최고 지도자로 등장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비핵화 문제,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중국이 별로 이렇게 북한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말을 안 들으니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핵실험하지 말아라. 자기네처럼 경제 개혁 개방을 하고 인민들이 잘 사는 삶을 가져다줘.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가 급격하게 좋아진 것이 김정은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 방중 문제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겠죠.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왔을 때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만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지금도 북한이 버티고 있는 것도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 거죠.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석유관이 연결돼 있어요. 단동에 가보면. 이 석유관을 중국이 언젠가는 콱 막아버리면 기름이 전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수력 발전을 통해서도 수풍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둘이 나눠 쓰고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나눠 쓰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압록강에서 수풍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어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생산한 거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중국에다 수출을 해요. 그리고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그런 걸 놓고 보면 북한은 중국이 당국의 생명을 불어넣는 산소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구원자죠.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당국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친서를 주고받죠. 그런 거 보면 늘 김정은이 먼저 써요. 시진핑 주석이 먼저 쓰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써요. 올해 3월 달에도 이제 구두 친서를 썼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은 맨날 사대주의 안 한다. 그러면 한국은 친미 사대를 한다고 맨날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 3월 달에 그 시진핑 주석한테 구도 친서에다 뭘 했냐면 1월 달에 8차 당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대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 이것을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북한이 친미 사대주의라고 한국을 남조선 막 그러더니 야 북한이 친미가 아니라 친중 사대주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와 저게 형? 와 저렇게 이렇게 보고까지 해야 되나? 완전 보고를 하죠. 상존한테 보고하는 듯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저는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경제 문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또 시진핑 주석이 거기다가 답전을 보내요. 아주 짧게 답전을 보냈는데 그 답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국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중국 주민, 북한 주민들인데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잘 살게 해줄 용의가 있다. 손만 내밀어라. 우리 잘 살게 해주마. 이런 거죠. 3월 달에 이미 그랬어요. 근데 7월 11일 날 중조 우호 조약 체결 60주년 맞아 또 축전을 먼저 하는데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먼저 보내요. 그래서 먼저 보내서 거기 또 시진핑 주석이 또 답전을 보내요. 그 답전을 보면 또 똑같아요.
중국인민은 물론 북한인민에도 예. 행복을 마련해줄 영이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경제적인 지원. 어려울 때 손만 내밀어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회에서는 이만한 덩치큰 형이 부자 형이 뒤에 딱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죠.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특히 경제적으로. 북한 이제 공산당 지도부는 김정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중 사대주의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 중국에 기대고 있다,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은 6.25 전쟁 때 예. 우린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예. 지원해줬는데 북한은 중국군이 예.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예. 러시아는 빠졌어요. 예, 예. 중국군이 도와줬는데 중국인민 지원군이 와서 도와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움. 북한 주민들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요즘 현대에서 이제 봐요.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합니다. 예. 독립운동할 때도 동북에 예. 가가지고 중국하고 같이 예. 일본이라는 예. 그 목적을 위해서 제국주의를 위해서 그 반제국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또 그다음에 6.25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경제난이 오니까. 예. 근데 사실은 60년대는 북한이 좀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중국보다. 한국보다도 예. 더 그때는 높았어요. 러시아의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국은 49년도에 사실은 해방이 됐잖아요. 예. 내전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어려울 때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많이 도움을 줬어요. 네. 그래도 얼마나 줬겠어요. 중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예. 예.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어려워지니까 그때 북한 주민들이 중국이 없었으면 정말 살 수 없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중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배급 타러 간다고 했어요. 배급 타러 간다고 두만강 압록강을 막 넘어서 겨울이면 얼음 위로 막 뛰어갔죠. 그러면 국경경비대가 총을 메고 지키고 있어요. 야, 니 어디 가니? 나는 중국 친척한테 배급 타러. 그래, 갔다 와라 했어요. 그때는 갔다 와라. 그러면 처음에 가서는 배급을 이만큼 타가지고 돌아왔어요. 예.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탈북이라는 게 시작이 되겠었죠. 근데 그전엔 탈북을 안 했어요. 다 이만큼 배급 타가지고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먹고 입고 쓰고 모든 거 중국에서 들어왔죠. 90%가.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말이죠. 우리 이제 남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물론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얼마 못 버틴다. 그리고 못 버티면은 자연스럽게 체제가 무너지면은 흡수통이라면 된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무너지면은 거기 이제 한국 군이 들어가서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군이 평양에 들어가는 걸 중국이 가만 놔두고 보겠느냐. 안 놔두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예. 한국군과 중국군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겠느냐.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중국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한국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아지고 한국하고 좀 더 친밀도가 높아지려면 경협이라던가 뭔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때 그렇죠. 어찌 보면 그때는 그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뭐 햇볕 정책 뭐 이렇게 오면서 북한이 많은 포주기다 이런 얘기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경협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이 개선된 거.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남북 간에 계속 교류가 되고 이러다 보면 북한 사람들이 친남한화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친중이 친남한화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그때로부터 남조선이 아니라 주민들 속에서는 아랫동네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남조선이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은 아랫동네. 우린 윗동네고 거기는 아랫동네다. 이렇게. 뭐 지리상으로는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예. 남조선 하면 정치적인 색채거든요. 예. 조선인데 남쪽이 조선이다. 아하, 이런 예. 거죠. 근데 아랫동네라는 것은 그냥 가까운 이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경협이 단절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쪽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북한이 그냥 북한 체제가 공산당에 말라 쓰러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흡수통일 될 수 있는 거다 하는데 당연히 평양에 한국군보다 중국군이 먼저 들어가겠죠. 중국이 왜 북한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중국 대사관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르게 뭔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북한 쪽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이 그야말로 체제가 쓰러지는 거는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정말 국경을 마주해야 되는 그 북한이란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그야말로 네. 부담스러운 네. 아마 국방비를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써야 될 거예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예뻐서 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 북한이란 완충지대가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잘못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까 그 경협 얘기하셨어요. 남북 경협이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그리고 또 개성공단이지 않습니까? 뭐 금강산 관광사업은 벌써 한 13년 지났다고 해요. 중단된 지. 그리고 개성공단도 사실 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그냥 느닷없이 그냥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이게 벌써 한 5년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금강산 관광산업이나 개성공단 다시 재개되는 거는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개성공단이 금강산이 먼저 예. 중단이 됐으니까 금강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그 피살 사건이 있으면서 예. 그때 중단이 됐죠. 예. 근데 그것도 중단을 시킨 게 한국 정부가 중단을 시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관광을 합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도 아니에요. 예. 근데 단체 관광 엄청난 많은 사람이 단체로 움직이는 것은 예. 북한이 많은 현금을 북한 당국에다가 유입시켜 주기 때문에 그건 또 제재 대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강산 같은 경우는 열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개별 관광이라는 예. 그렇죠. 개별 관광으로 시작해보자. 이래서 관계 개선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북한 당국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였냐면 2008년도 그 시점에 4천억 달러였어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겠네. 그러면 그 정도면. 사실은 크지만 예. 여타에 비하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개성공단을 통해서는 9천억 달러. 예. 그다음엔 예. 인력을 파견해서 해외에 보내면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2015년 기준으로 한 5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북한의 당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규모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북한도 되게 관광을 재개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2018년부터 시작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 계속 하고 싶었는데 안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다 나가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언제 2019년도에 딱 가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이제는 고물단지라고 예. 다시 재개발 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 관광 재개는 조금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을 재개를 한다면 금강산보다 원산 패키지. 그러니까 원산을 북한이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라 해가지고 예. 2018년부터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해놨어요. 예. 근데 아직 완공은 안 됐는데 조만간 완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원산 관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금강산은 개발을 하지 않을까. 그때 남북이 함께 개발을 해서 멋있게 개발을 해놓은 다음에 원산, 금강산, 마식령 다 패키지로 묶어서 속초까지 해서 동해 관광 공동 특구 남북이 근데 그런 정상이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가 좀 완화돼야죠. 완화돼야만 예, 개발은 그렇습니다. 개발은 그러나 관광은 원산은 들어갈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예. 원산 관광은 그거는 북한이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겠네. 예. 그럼 그다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또 개성공단. 뭐냐면 2016년도 2월 달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니까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하니 우리는 대북 제재에 조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개성공단을 폐쇄를 시켜야지만이 다른 나라도 동참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또 이거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일단 이거를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하고 맞물려서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성공단 재개는 상당히 더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대북 제재가 해제 완화 아니면 예외 조치 이 정도 예외 조치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북 제재가 완화 혹은 그 해제가 되면 완화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개성공단 재개를 그렇겠죠. 들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노력.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우리 한국도 샌드위치 신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미 관계, 그다음에 한미 관계. 이게 어찌 보면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도 좋아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 한미 관계의 종속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계속 돈독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외라든가 이런 걸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쪽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북한을 잘 움직여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면 또 개선할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거기까지 폭파됐죠. 그다음에 남북이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채널이 몽땅 폐쇄가 돼 있죠. 이 상황에서 돌파구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것이 개별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군교역이라 해서 물물교역이라는 걸 내세웠는데, 북한이 아직은 너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국경을 막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코로나가 완화되면 조금 기미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주로 좀 많이 제작을 했었거든요. 북한을 동방의 엘도라도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북한의 광물 자원이 엘도라도라는, 미국의 엘도라도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보물단지다. 광물이 워낙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광물이 많죠. 진짜 많은데 이게 땅 속에 있는 걸 어찌 다 알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땅 속도 초음파로 찾아본대요. 근데 북한은 굴착을 해야 된답니다. 시추. 막 뚫러서 얼마 있는지 이렇게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유엔 그 회의에서 북한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는 광물 자원이 7조 달러 정도 매장돼 있다. 7조 달러면 얼마야? 7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1경 정도 되겠네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 정도로 매장돼 있다. 북한이 그건 공식적으로 거기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고요. 북한에 가장 많은 게 마그네사이트, 연, 아연, 금, 철, 석탄, 이런 것들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많죠. 마그네사이트 같은 경우도 매장량이 60억 톤이에요. 60억 톤. 이거 구매그로 타산하면 2,679조 원. 한국에는 없나요, 마그네사이트?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히토류도 북한에 많다고 또. 그렇죠. 히토류도 정말 많죠. 히토류 같은 경우도 한국에 없어요. 우리 한국은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진짜? 이게 막 이미 다 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북한이 히토류가 얼마냐면 매장량이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제일 많다고 말을 해요. 4,400만 톤이다라고 하는데, 중국이.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북한이에요. 요거보다 400만 톤이 많아서 4,800만 톤이다. 북한이 오히려 중국보다 매장량이 더 많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 더 많다. 그러니까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은 첨단 산업에서 안 쓰이는 데가 없는데. 아이고, 없죠.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 다 들어가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히토류를 좀 남북이 정말 겨루 협력을 하게 되면 거기 개발도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42%대요. 근데 그것을 북한에서 수입을 해온다면 남북이 윈윈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그렇게 북한은 정말 광물 자원은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광물 자원이 그렇게 뭐 동방의 엘도라도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데, 그게 지금 거의 다 중국으로 그냥 거의 뭐 헐값에 좀 북한 입장에서도
광물 자원이 많으면 뭐해? 팔 데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그렇지. 싸게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네. 중국에 그게 다 헐값으로 팔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북한이 원래 광물 자원을 헐값으로 안 팔았어요. 예. 그러다 언제부터 그랬냐면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왔잖아요. 네. 근데 이 경제난이 오기 전에 90년대 중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9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무너졌죠. 소련이 예. 소련부터 시작해서 사회주의 예. 국가가 붕괴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진 거예요. 예. 사회주의 시장이 있을 때는 북한을 비롯해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물물 교역을 했어요. 예. 경화가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필요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저 나라에서 우리 필요한 걸 줘라, 우리 필요한 거 주고 서로가 예. 유무상통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자본주의 시장이 뛰어들면서 경화가 필요하고 돈이 예.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가장 손쉽게 팔 수 있는 게 자원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석탄 캐서 팔고 강물을 캐서 팔고 예. 이래서 팔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근데 제일 많은 수요가 중국이죠. 예. 중국에 팔 수 있었던 건 또 뭐냐면 이게 많이 팔기도 했지만 예. 그때부터 중국의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2005년, 6년 이때쯤이에요.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이 중국에다가 개발권을 주기 시작을 했죠. 개발권을 예, 강물 개발권. 그냥 파서 중국에 파는 게 아니고 아니. 예. 개발권을 줬죠. 너는 이 광산을 개발을 해서 우리를 이만큼 지고 나머지 너희가 가져라 라고 했고 또 일부는 합작을 한 거예요. 예. 우리 50, 너네 50 돼가지고 생산물이 절반은 우리, 절반은 너네. 예.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건 안 팔았어요. 마그네사이트, 연, 아연, 금 이런 건 안 팔았어요. 진짜 돈 되는 거는 그래도 이건 귀한 거 안 주죠. 북한 뭐냐면 지도부도 그래도 생각이 예. 충분히 있었네. 한 게 그러면. 석탄, 예. 그다음에 동, 철. 이런 것만 했어요. 예. 그런 것만 팔았는데 각도 저기 우리 한반도 지도의 제일 꼭대기가 어디예요? 한경북도, 예. 양강도, 자강도, 한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모든 도마다 있는 광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개발권 다 줬어요. 이랬는데 김정은 딱 들어서면서 야 이게 뭐야? 헐값으로 주는 거 아니야? 예. 안 돼. 예. 이랬어요. 그다음에 개발권 그다음부터 안 줘요. 근데 이 개발권이 합작이 30년, 50년.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계약 기간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들어서는 예. 일절 개발을 못하게 해요. 더 이상 합작으로 그러니까 권리를 넘기지는 안 않는군요, 넘겨주죠. 이제. 예. 합작도 안 하고 예. 권한도 안 줘요. 개발권도. 그러다 예. 보니까 요즘은 그런 건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강산이 노후화돼 있고 전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땅 밑에 계속 있는 거죠. 이게 한국의 역할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북한 입장에서 그야말로 팔 게 없고 팔 수 있는 국가도 중국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이 상태 오래되면은 지금이야 김정은 체제가 그 권리를 안 판다고 하지만은 나중엔 정말 굶어 죽을 지경 되면은 그거 안 팔 수가 있겠습니까? 굶어 죽을 지경까지는 안 온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중국이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지만은 더 어려워지면 중국에다가 나머지 지금 안 파는 그런 광산권 권리나 이런 부분도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그렇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래 지속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북한도 정말 오래 지속까지는 김정은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어쨌든 해결을 볼 것이다. 예. 특히 북미 관계 개선. 예. 이게 저는 미국은 철천지 원수라고 계속 배웠기 때문에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다고 배웠어요. 예. 그래서 미국하고는 전혀 화해를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배워왔고. 예. 그랬는데 94년도에 그 제네바 합의 이후에 예. 북한이 간부 강연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간부로 있을 때니까 예. 간부 강연을 하는데 그때 경수로 발전소 미국에서 예. 건설해 주기로 하면서 예. 미국하고 북한하고 2002년도에 가서 결혼을 한대요. 결혼. 아. 그게 뭐냐면 수교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수교한다는 거 결혼한다고 표현을 결혼한다고 하는 표현하다. 거예요? 엄마나 저런 철전지 원수하고 아. 결혼한다고. 그러니 결국은 우리나라도 예. 그때 북한에 있을 때 우리나라도
세계 강국인 최강국인 미국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예. 그때 느꼈어요. 아. 근데 지금 더 느껴요. 지금 더 느끼는 게 뭐냐면 2018년도에 비핵화 문제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하고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을 하겠어요. 와, 우리는 세계 강국인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한 거 보니까 뭔가 좋아질 날이 오겠구나. 북한 사람들 기대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어요.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대북 제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그 전에도 남북 간에 잘 관계 개선을 가지고 가야지 이런 땅속에 묻힌 이런 것도 우리의 목.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어떻습니까? 그 지금 그 보시기에 북한에서 이제 그 대학 시절까지 다니시고 또 그다음에 나와서 사회생활도 뭐 하셨을 테니까 특히나 경제 쪽에 이제 계속 계셨었으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그래서 어쨌든 세계 시장에 편입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앞으로 그 전망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북한이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대외 개방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그 개성공업지구,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항공평 위하도 중국 쪽, 그다음에 나진 선봉, 툭구라는 게 여기 4개였어요. 근데 김정은 들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개발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라고. 이게 몇 개냐면 24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개혁 개방이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제한적으로 개혁 개방은 이미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베트남이 1차 개혁하고 비슷해요. 베트남은 1차 개혁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도이모이라는 2차 개혁을 다시 한 거예요. 도이모이. 그래서 북한도 지금은 1차 개혁 아니면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할 때 초입 단계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상태에서 전통적인 개혁 경제를 바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식의 개혁 개방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갈 것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소련이라든가 체코라든가 다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동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정치 체제도 다 같이 전환이 됐어요. 완전 체제 전환국. 정치 체제, 경제 체제가 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전환된 나라인데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념, 사회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유지를 하면서 경제만 시장 경제로 개혁에서 경제 개혁에서 성공을 했죠. 수정 공산주의가 성공을 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북한도 베트남이나 중국식이 그런 모델을 받아서 북한도 우리는 중국하고 베트남의 모델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와 유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가는 방향은 분명하다. 왜? 그게 아니면 경제 해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개혁도 했고 개혁도 했어요 이미. 내부 개혁도 했고 개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개발구 특구를 24개 정도 이렇게 내왔고 했기 때문에 시장경제 아직은 시장경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도 처음부터 시장경제는 아니었어요. 중국도 처음에 개혁개방을 해놓고 쭉 개혁을 하다가 79년도에 개혁개방을 했는데 시장경제로 발표한 건 94년도에 거의 10년 넘어 10년 넘어 15년 만에 한 거죠. 그런 걸 보면 북한도 아마 언젠가는 시장 경제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국가로 가고 싶어하는 게 많이 보여요. 사실 과거의 김정일 체제하고는 좀 다르게 북한 주민들도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원하고. 참 희한한 게 북한 사람들은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을 저 있을 때만 해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북한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원에 있는 경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 나와서 중국에 와가지고 이게 포럼을 해요. 두만강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때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이젠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주민들도 개혁개방을 원하고 있고
당국도 그렇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희 산업은행 남북경협연구단 손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